우리 학습지 75쪽을 봅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이게 코감기가 잘 안 나서 자꾸 목소리가 좀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길 바랄게요. 선생님도 또박또박 될 수 있으면 목소리를 좀 정상적으로 내려고 노력할 테니까. 자, 우리 75쪽에 대한제국 수립을 볼 텐데, 우선 대한제국을 알려면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냐면요, 바로 이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요런, 즉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딱 1년 동안 어디를 갔다 옵니까? 그렇죠. 우리 아간파천 알죠? 아간파천. 조금만 하고 아간파천. 이 아간파천에 대해서 전에도 조금 살짝 설명했는데,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도망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간파천을 이해하고 대한제국 시작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고종 입장에서 생각해봐. 고종 입장에서 이 1895년에 자신의 와이프 명성황후가 일본 깡패들한테 죽었어요. 그것도 옆방에서. 와, 생각해봐. 완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할 경찰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와이프를 죽인 일본 살인마들이 나를 또 지켜준답시고 경복궁 자기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종이 미쳐버리기 일보기 직전이지. 그래서 1896년 2월에 병신년에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게 아간파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복궁을 머릿속에 그려봐요. 경복궁 앞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 앞에서 가마를 타고 새벽에 나와요. 궁녀 가마 타고 자신의 아들 데리고 순종. 그 앞에 보면은 광화문 딱 펼쳐져 있죠. 거기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 있지 않나? 그 남쪽으로 내려와. 그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청계천이 흘러요. 기억납니까? 그 청계천이 지나고 나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덕수궁이 있어요. 옛날에는 경운궁이에요. 경운궁. 그 덕수궁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려면 러시아 공사입니다. 뛰어서 한 10분? 아무튼 가까워. 그리고 이게 파천을 한 거잖아요. 이게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말이에요. 영사관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고종의 행동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지만,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잖아. 국가 그 자체였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러시아 영토로 도망간 셈인데, 그럼 백성이랑 남은 조선은 어떡합니까? 이때부터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됩니다. 뭐라고? 아간파천 이후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돼요. 왜? 조선이 왕이 없으니까. 특히 러시아 말고도 열강,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일본 같은 애들이 각종 이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뭐 각종 어떤 채굴권, 어떤 체벌권이 뺏긴 거니까 이때 누가 반발합니까? 바로 독립협회 반발. 어떻게? 여기 나와있죠.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여론 높아진 독립협회가, 전하 거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하면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그러니까 고종이 1년 만에 돌아와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너희가 고종 입장이야. 그런데 예전에 자기 아내 와이프가 죽어나간 그 경복궁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지. 그래서 러시아 영사관이랑 가장 가까운 경운궁으로 황궁을 한대. 경운궁으로. 근데 이 경운궁이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냐면 바로 덕수궁으로 바뀌어요. 덕수궁의 뜻이 뭐냐면 신하들이 지은 건데, 고종 보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라고 덕수하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덕수궁은요, 이 주변에 외국 공사관이 굉장히 즐비해 있어요. 그러니까 뻗칙하면, 깝치면 나 도망친다. 도망친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지리적으로 고종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와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생각해봤는데 왜 우리나라만 힘이 없는지 생각해봤거든. 간단했어. 러시아 황제잖아, 차르. 중국도 황제지. 일본도 천황이잖아. 나만 왕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약했던 거야. 그래서 나도 황제 할래 라고 하면서 자신이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자, 이까지가 우리 아간파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그 75쪽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종이 가 있는 동안 그 생각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던 게 아닌 게 뭐냐면, 일단 우리 국가가
약하니까 이 만만하니까 이제 열강들이 자꾸 침탈하는 거야. 그래서 공사관이 가 있는 동안 자주 독립국가 수립 필요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강대해져야, 우리나라가 황제 국가가 돼야 다른 나라가 무시를 안 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경관 한번 지켜봅시다. 아까 내가 러시아 공사관 아관에서 경운궁으로 항공했다 했죠. 경운궁이 오늘날의 덕수궁입니다. 오자마자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바로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자, 이 밑에 사진 있죠, 이게 사진. 여기가 원래 이거 항구단 적혔죠. 여기 원래 원구단이야, 원구단. 근데 황제 즉위식이기 때문에 환자로 바꿔서 환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한 글자 차이죠. 민, 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 백성이 주인이 된 나라고, 대한제국은 뭡니까? 바로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는 겁니다. 일단 대한제국 이름만 봐도 황제권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국호를 뭐라 그래? 이때는 대한제국이라 부릅니다. 언제부터? 1897년부터. 그 다음에 연호를 광무로 바꿔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때 연호를 뭘로 바꾼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때 건량에서 건량. 이 건량에서 대한제국 때 광무로 연호를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명칭을 뭘로 바꿨어? 그렇지. 황제로 바꿨죠. 자, 여러분. 황제로 명칭을 바꿨다는 것은 원래 황제라는 명칭을 어느 나라만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중국 청나라만 사용하셨어. 그러면 이렇게 황제로 칭했다는 이유는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낮았다? 그렇지. 청나라의 영향력이 낮아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9년에 뭐를 반포하냐면 이제 대한제국이니까 황제 국가잖아요. 이 황제 국가에 어울리는 헌법을 반포합니다. 그게 뭐다? 옆에 적혀있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돼요. 자, 이때는 이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다음에 이 만민공동회, 저번에 기억하나요? 독립협회가 보부상 단체였던 황국협회를 고종이 황국협회를 시켜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강제시켰다 했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무슨 군주정? 전제군주정.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권한이 황제한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주 독립 꿈을 천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한국 국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구분하기 쉬워, 솔직히. 문제 나올 때. 그러니까 전부 다 황제권이야. 무슨 대한국 국제는 다 황제한테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황제권은 유한해, 무한해, 무한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겠죠?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까요? 고종이 이 덕수궁으로 환국했을 때 뭐를 설치하냐면 교전소란 곳을 설치해요. 자, 이 교전소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국제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만드는 기관인 겁니다. 자, 이게 뭘로 바뀌냐면 1899년에 교정소로 바뀝니다. 헷갈리죠? 교전서가 교정소로 개칭돼요. 그러니까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교정소에서 뭘 반포합니까? 바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전소는 대한제국 선포 이전에 먼저 만들고 나서 설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치우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설치하냐면 이어서 볼게요. 위에 이어서, 여기 이어서 일로 사례소라는 곳을 설치합니다. 사례소. 자, 사례소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역사 편찬하는 곳이에요. 역사 편찬 기구.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광무는 고종의 연호입니다. 자, 오른쪽 넘어와서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와 동시에 어떤 개혁을 했냐면 바로 정말 중요하죠. 바로 광무개혁을 추진합니다. 대한제국 선포와 동시에. 광무는 고종의 연호예요. 자, 이때 광무개혁의 특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 적혀있죠. 이게 무슨 신참?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그렇지. 구본신참이에요. 구본신참. 구본신참. 이 구본신참의 뜻은 밑에 적혀있습니다. 구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신참,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여기서 말한 구본이란 건요, 선생님이 다른 펜으로 적어볼게요. 옛 것이죠, 옛 것. 그래서 옛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군주제, 황제권을 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신참, 새로운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 가지 뭐 산업,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국방 이런 것들의 자주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개혁을 원합니다. 즉 점진적 개혁을 표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급진적 개혁을 실패해 왔어요. 점진적 개혁을 해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광무개혁의 내용을 봅시다. 뭐가 있는지. 정치, 군사, 경제, 교육적 측면에서 나눠서 적었습니다. 정치, 국내부와 내장원을 확대하여 어떤 권한을 강화시킨다? 그렇지. 황제의 나라니까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 내장원이 뭐냐면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실 재정하는 담당을 확대하면 이 황제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을 쥐려면 반드시 경제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 황실 재정을 어떻게 장악했냐면 바로 담배와 인삼을 어떻게 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파는 전매를 했어. 전매라는 거는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담배와 인삼을 같이 동시에 꽉 독점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KTNG 담배임삼공사. 야, 얘네들 진짜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담배 피면 몸에 좋습니까? 좋습니까? 담배 피면서 몸에 안 좋죠. 썩은 폐를 인삼으로 고쳐주게 하고 끝없이 순환시키는 거예요. 야, 똑똑해요, KTNG.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담배 인삼을 통해서 황실 재정을 꽉 잡고 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구려의 수도가 장수왕 때 국내성을 어디로 옮겼죠? 국내성에서. 그렇지, 우리가 평양을 옮겼지. 이 평양을 명칭을 또 바꿉니다. 격상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서경으로. 서경. 왜? 황제니까 서쪽에 있는 다른 수도로 해서 서경으로 격상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적 입장에서는 바로 원수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가 국가 원수가 되어서 군대를 통솔하게 됩니다. 자, 황제가 뭐가 된다고? 황제가 국가 뭐가 돼? 국가 원수가 돼서 국가 전체의 군대를 통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권도 꽉 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경제예요. 경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경제에서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까지 어느 나라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사업을 벌였죠? 양전 사업을 벌였죠. 광해군 때도 임진왜란 이후에 또 국고를 늘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양전 사업하고, 태종 이방원 때도 양전 사업하고, 맞죠? 이 양전 사업을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이라 했습니까? 토지 조사 사업이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중요한지.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때 한 양전 사업은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때 실시한 게 바로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인 뭐를 발급한 거면 바로 지계를 발급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지계가 뭐냐면 저 교과서 121쪽 121을 피면 이게 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대한제국 지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바로 토지 소유권을 증명시키는 문서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토지 등기부예요. 자, 이거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지게 발급 자체가 나중에 그 1910년대에 보면 우리 일본 무단 통치기 때 어떤 조사 사업을 하죠?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펼치죠. 자, 여기서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펼친 이유는 이런 거죠. 야, 조선, 너희는 전 근대적인 왕토 사상에 의해서 토지가 전부 다 왕 거 아니니? 이게 뭐고? 오늘날 같은 근대적인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줄 테니까 알아서 기어라 라고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우리는 1897년부터 99년 사이에 대한민국 시절에 지게를 발급했어요. 지게 뭐라 했습니까?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자, 이거는 일제의 뭐를 반박하는 거라고?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문서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대한제국의 이 토지 조사 사업인 지게 발급이 왜 중단되냐면 바로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이 돼버려요. 아이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 토지 조사 사업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지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똑똑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면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 할 때 그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건 어차피 항일의병운동 때 나와요. 근데 교과서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도 이 강의를 본 사람들은 문제를 맞출 것이요, 강의를 보지 않은 학생들은 문제를 못 맞출 거예요. 강의 듣는 학생들 화이팅! 자, 앞에 보면은 민중의 저항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근대화 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토지 측량과 조세 징수 등의 과정에서 수탈을 당하였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은 영학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1899년경에 봉기를 일으켰다. 자, 이 기획이 바로 대한제국 시절이죠. 대한제국 국제가 발표됐을 때 이들은 전라도 고부, 흥덕, 무장군 일대를 장악하였으나 곧 관군에게 진압되었다. 또한 일부 가난한 농민과 상민은 1900년 전후 활빈당을 조직하여 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 등지에서 부호, 잘 사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거나 관청을 습격하였다. 자, 여러분, 이 활빈당이 기억날지 모르겠다. 옛날에 소설,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활동하던 단체예요. 그렇지, 홍길동이. 여러분, 홍길동은 가상의 인물이게요, 실제 인물이게요? 실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홍길동전은 그 실제 인물 홍길동을 조금 소설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실제 인물이에요. 자,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영학당이고, 그 이후 가난 농민과 또 새로운 1900년대 전후로 활민당을 조직해서 활동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 활민당의 13조목이었던 대한삼인논설이 있어요. 대한삼인논설 하면은 활민당. 활민당의 요구 내용이 대한삼인논설. 알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읽어봐야 문제를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낼 거예요. 와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경제 파트 양전사업 말고 또 실시한 게 뭐냐면 식산 흥업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여기서 식산이란 뭐냐면 생산량을 늘린다는 뜻이고, 흥업, 산업을 부흥시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정책. 자, 아까 이 9번 신참의 내용이 바로 산업교육 국방이죠. 이게 바로 이 중에 신참의 하나가 식산흥업 정책이에요. 상호흡 진흥시키고요. 근대적인 회사와 자기회사라든지 자기회사란 도자기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장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적인 시설도 도입하고 전화, 전차, 철도 같은 것들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을 위해서 특히 기술교육과 실업교육, 왜? 근대적인 국방력과 산업과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과 실업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특히 유학생도 파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무능하게만 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주적인 국가를 위해서 세계의 정세를 읽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격을 하기 전에 정치, 군사, 경제, 교육은 국내 계획입니까? 국외 계획입니까? 그렇지, 이거는 국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나? 바로 국내를 봐야겠습니까? 국외를 봐야겠습니까? 그렇지, 이 광무개혁의 국외 정책, 고종이 있었던 국외 정책 한번 봐야겠죠. 플러스 대외적 개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잠깐 필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짠! 내용이 많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황제 국가에 대한 이 광무개혁의 내용이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까지 위에서는 국내적인 정책을 했다면 이 대외적인 개혁인데, 사실상 대외적인 개혁이 우리한테 주는 이 외교적인 분야에서 주는 시사점이 커요. 특히 외교 분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정말 면접할 때 써먹을 때도 많고 대학교 가서 써먹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1899년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던 해에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청나라랑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한청통상조약.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모군란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가 청나라와 불평등 조약한 게 맺죠. 그게 뭐죠?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을 맺죠. 근데 여기는 이미 우리나라가 불평등 조약이야. 그러니까 청과 대등하지 않아요. 근데 한청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맺은 이때 조약은 우리가 황제죠. 청나라도 황제죠. 그러니까 청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 시기에 맺은 한청통상조약은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을 파기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굉장히 반드시 기억해달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900년에 합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명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독도는 대한제국의 고종이 직접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합니다. 뭐라고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바꾸고 울릉군 관할 도서 지역으로 독도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요. 자, 이거는 황제가 직접 국가에서 명시한 문서이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있으니까. 근데 왜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웠겠지만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1902년부터. 이 러일 전쟁 때 그 일본이 조금 러시아에 우세해지면서 러시아와 그 시마네현 고시라고 일본 외무성에서 시마네현 고시에서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럼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고종에 허락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도는 왜 우리 땅이다. 대한제국 시절에 칙령 제41호를 반포해서 울릉도를 울릉군을 바꾸고 독도를 울릉군 관할 도서지역으로 명시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우리 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해서도 간도관리사 이범률을 파견해서 이 간도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만주 안동 부설권을 주는 대신 일본한테 이 간도 지역을 주는 거죠. 그게 간도 협약이죠. 1909년에. 이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종이 파리 만국 박람회에 우리나라 대표들을 파견해서 이 우리의 자주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한제국 성격을 볼까요? 자, 의의를 봅시다. 일단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자주 국방 정책을 펼친 것은 바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다는 뜻이고, 그렇죠. 외세 간섭을 배제하고 아주 자주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시간 안에 산업, 교육, 근대 시설을 확충했다는 점이 의의라는 거죠. 근데 한계는 뭐였습니까? 자,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한계가 뭔지 알아요. 그렇지, 바로 황제권 강화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독립협회가 말했던 이 민권 보장에 소홀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수층과 집권층에 여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강의 간섭이 계속되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한계점과 의의가 바로 9번 신참에서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광무개혁의 내용입니다.